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효용은 제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대문의 상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대문만 가더라도 테더로 받는 이제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말은즉슨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기존에 본인들 나라에서 쓰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환직이나 이런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고자 이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동동 말씀해주신 가리봉동 혹은 성형외과 이런 케이스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기존에 담을 수 없었던 수요를 좀 제도화해서 저희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시작부터 끝까지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뭐 우리만 안 하면 안 되니까. 특히 미국이 앞서가고 있고. 미국에 스테이블 코인 들어오면 우리 뭐 원화 가치가 불안해진다는데. 예를 들어 이게 스테이블하다면 뭔가 자산과 연동되어 있어야 그게 스테이블할 텐데 그 자산 자체가 움직이면 이게 스테이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데 다 언스테이블한, 그러니까 안정돼 있는 코인이라는데 뭔가 자꾸 불안함을 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데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그 스테이블 코인 공부해 보겠습니다. DSRB 미래금융연구소의 김세희 책임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블해요 이거? 네, 일단 스테이블합니다. 네,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네. 동네 아저씨한테 오늘 1시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 진짜 제대로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DSRB라는 연구소, 제가 어떤 연구소인지 여쭤봐도 돼요? 네, 저희는 일단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 저희 프로덕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보다도 앞서서 저희도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이런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기술 인프라, 그러니까 웹3 기술 인프라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해야 되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기업들, 특히 금융회사들의 문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영역이 밀려들고 있다고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한 주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당연히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어떤 뭐 협업 미팅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뭐 방향이 맞을지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혹은 좀 더 실무단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피지나 뭐 저희가 핀테크사들과의 논의도 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게 오고 있어요, 진짜? 느껴지세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아니면 거대하게 보이는데 아직 좀 걸릴 것 같다? 약간의 시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변화는 맞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모양이나 어떤 구체화된 좀 세분화되어서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나 이제 자본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먼저기 때문에 약간의 자본시장에서 느끼는 온도와 실제 현업에서 느끼는 온도의 간극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블록체인 시작된 게 벌써 얼마예요? 이게 한 10년 가까이? 네, 너무 그때는 벌써 보안 뭐 이런 쪽에서 접근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투자 자산으로 굳어졌고 우리 일상에서 그 보안이라든지 그걸 화폐 대용으로 이용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24년 정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나오면서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에셋으로서의 어떤 지위는 획득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다른 개념, 예를 들면 화폐라든지 혹은 결제 인프라로서의 하나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해서 이야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결제 수단으로 안전하게 달러에 원화에 그 나라 화폐에 정확하게 1대1로 연동돼서 그럼 편하죠. 우리 휴대폰에 넣어서 앱에 넣어서 결제 수단에 넣어서, 그죠? 그런데 지금도 편하거든요. 전 삼성페이스도 쓰고 신용카드도 쓰고 현금 이체도 하고 사실 불편함이 없는데 이걸 왜 써야 돼요? 사실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긴 하는데요. 사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이제 이게 뭐냐에 대한 이제 얘기부터 조금 살짝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달러의 뭐 온체인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마디로 저희가 뭐 인터넷 위에라고도 표현을 하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달러를 저희가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발행하는 만큼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신유리지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왜 이제 소비자 입장 혹은 유저 입장에서는 왜 써야 하냐라는 네.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들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크게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리테일 관점에서 혹은 이제 뭔가 소비를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편리성에서의 차이는 없지만 그 네. 뒤에 백단이 좀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결제망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굉장히 피지사나 벤사를 굉장히 많이 거치면서 이제 수수료가 계속해서 이제 붙는 구조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좀 마진에 민감한 리테일 업자들, 예를 들면 뭐 가맹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나의 선택지를 요청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수수료가 싸다. 네, 수수료 구조가 간단하고 싸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걸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그 안에서 이제 중간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 구조 하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일단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글로벌 결제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경 간의 결제를 할 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위프트나 혹은 네. 국내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은행도 굉장히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이제 수수료들이 부과되는 구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근데 그거의 편의성을 굉장히 좀 줄여줄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할게요. 네. 편의성이 아닌 이제 불편함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다. 네, 네, 속도나 그다음에 비용 측면에서 효익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는 알 것 같아요. 네, 네. 설명 볼까요? 네, 제가 그 이제 페이지를 한번 띄웠는데요. 저희가 전통 결제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구간들을 겹치는데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하나의 결제망으로 좀 작동을 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약간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네.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절감되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좀 잠깐만요. 네. 그렇죠. 국제 송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는 물론이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 수수료도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저 표에 따르면.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블록체인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페이먼트 구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하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네. 지금 우리 가리봉동만 가도 중국 교포분들을 맞습니다. 송금하지 않고 대부분 환치기 하거든요. 네. 환치기라는 게 근데 이게 뭐 탈세나 이런 게 문제여서 그렇지. 사실 신용만 있으면 가리봉동에 있는 데하고 어디 연변에 있는 그 환치기 업자하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뭐 전화 한 통이면은 여기 있는 원화 주고 저기 있는 위안화 찾아가면 끝나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효용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케이스들이 제도화에 바뀐 영역이잖아요. 그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방금 가리봉동 네. 예시와 비슷한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대문의 상인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대문만 가더라도 이제 테더로 받는 이제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네, 이제 그 말은즉슨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기존에 본인들 나라에서 쓰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들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뭐 환치기나 이런 네,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줄이고자 이제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방문하는 지역들, 뭐 동대문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명동, 말씀해주신 가리봉동, 혹은 성형외과 이런 케이스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그런 그 기존에 담을 수 없었던 수요를 좀 제도화해서 저희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테더가 있고 그죠? 네. 서클이라고 네. 그건 새로 만든 거? 네, 상장도 됐다면서요? 네, 발행사가 테더, 그다음에 서클사이고요. 아, 네, 발행사의 이름이에요? 네, 발행사의 이름. 그 코인 이름이 아니고? 코인의 이름은 USDT, USDC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어느 정도나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그 지갑 열어서 그걸 쓰고 있다면 디지털 지갑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사실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이미 서클이나 혹은 이제 테더 같은 모델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거래소에도 사실상 테더와 그다음에 뭐 USDC, 그러니까 서클의 페어쌍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인들이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뭐 한국인이나 혹은 외국인들 이 훨씬 더 사용을 많이 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만 발행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엔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이제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하원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규제 프레임 하에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해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제도화가 완성 단계에 있다. 네, 미국 안에서는. 네, 이제 하나의 프레임은 나왔고요. 이제 네. 실질적으로 제도 시행은 좀 걸리겠지만 그 이전에 의원 통과,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 자체가 거의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나 서클이 작동하는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테더와 서클은 돈을 어떻게 벌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어떤 수익은 이자 수익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돈을 내가 $100를 주고 네. 서클에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하고 서클에 $100 디지털 화폐를 받는 거죠. 내 지갑으로. 약간 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자 수익의 관점은 한마디로 아니, 네. 그러니까 서클을 쓰려면 네. 고객은 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네, 사실상 뭐 그렇게도 가능하고요. 네. 플러스 이제 보통의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이제 그 USDC, USDT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뭐 테더가 거래소라는 건 어디를? 뭐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그다음 빗썸 네. 이런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요. 코인 거래소. 네, 코인 거래소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뭐 바이빗 이런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일 수도 있고요. 좀 더 탈중앙화된 거래소를 저희가 덱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래소를 통해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자, 하나씩 갈게요. 네. 동네 아저씨들은 잘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00 살게요. 자, 서클 $10,000 살게요 하고 이제 거래소에 갔어요. 저 네. 서클로 주세요. $10,000를 제가 이체를 하고 거기서 그러면 $10,000어치의 서클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큰 네. 틀에서 는 그 흐름이 맞고요. 네. 다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일반 개인들은 한테는 주지 않고요. 기업들, 그러니까 정해진 기업들한테만 네. 이제 사실상 내 지갑에 이렇게 직접 테더라는 발행사에서 주는 케이스는 사실상 일부 선택된 이제 좀 뭐 B2B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관 이렇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할 때 수수료 또한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받고 있고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1대1로 디지털 화폐를 주는 사람들은 테더나 서클 같은 회사들은 네. 뭔가 어디서 돈을 벌어와야 하니까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 장사를. 일단 수수료를 이만큼이라도 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표를 보시면 네네. 네. 사실상 그러니까 대부분 돈을 이제 이자 수익에서 받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드렸을 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100를 발행하려면 $100만큼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그 $100를 예치한 거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준비금에 따른 이자 수익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자 수익 과 동일한 개념이고요. 준비금의 구성은 사실상 이제 규제 프레임 하에서 이제 어떤 작동하고 있는 서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기채 물량, 미국채라고 할 수 있는데 3개월 내에 이제 환급이 가능한 굉장히 유동성이 높은 이제 구성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4%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곳간에 네. 이 서클과 테더의 곳간에는 미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발행하는 만큼 저희가 이제 준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00억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작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서클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한 5% 가까이는 저희가 이제 BNY
라고 하는 이제 은행, BNI 멜론이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단기채로 구성된 하나의 펀드를 운영하면서 이제 얻는 수익을 수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큰 대형 기관, 그러니까 대형 은행이라고 하죠. 대형 은행에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 화폐를 가져간 소비자가 네. 고객이 이것을 언제 다시 사용하면 이게 순환될 거 아니에요. 이걸 네. 다시 사용하면 왜냐하면 은행 이자라는 건 시간과 연동되잖아요. 시간에 돈을 빌려간 시간에 연동해서 이자를 받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써줄수록 더 순환율이 높아지니까 그 테더나 서클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익이에요? 아니죠. 사용이랑은 관련이 없죠. 사유랑 관련이 없나요? 왜냐하면 준비금에 따라 저희는 발행을 하는 거니까 한 번 쓰면 유통량이 끝나는 건가요, 그럼?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이제 네. 유통량이다 보니까 얼마큼 찍어내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그만큼의 물론요. 준비금이 물론요. 필요한 거고요. 이제 네. 사실상 많이 써야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찍어낼 수 있는 준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맞는 이제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량에 비례해서 이제 수치가 되는 내용은 이제 이자 수익이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유저가 나가서 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사용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물론 이제 그게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저희가 전제를 해볼게요. 네. 사용처가 굉장히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서클이나 테더 같은 발행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해야 하는 압박이 있겠죠. 네. 그러면 그만큼의 또 준비금을 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니까 사실상 준비금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수취하는 이제 금액, 이자 수익 자체도 커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네.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보안망이 뚫렸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테더 이거 불안한 거 아니야? 나 이거 $10,000 딱 바꿔놨는데 어제? 그러면 다시 환전도 돼요? 가면? 나 이거 다시 달러로 입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네. 돼요 일단? 네, 일단은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네, 가능하고. 수수료 조금 내고. 네, 사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환수에 대한 수수료도 없고요. 네. 네, 이제 사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거래소를 통해서 달러로 바꾸든 아니면 거래소를 통해서 뭐 원화로 바꾸든 혹은 직접 찾아가서 바꾸는 과정들이 있는다라고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패깅, 그러니까 저희는 달러와 그대로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는 연동돼 건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패깅 가격이 깨질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지금까지 테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그 패깅이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굉장히 크립토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에도 이제 그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하나의 신뢰가 좀 생겨난 케이스다. 1대1이 이렇게. 깨진 적은 거의 없다. 깨져도 아주 미비하게 깨졌다. 그 미비하게 기준이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상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 금융 시스템을 몰라서 그런데 그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분명히 어떤 자산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할 텐데 완벽하게 연동이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예전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시는 이유는 코인이라는 관점에서 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저희가 그게 아니고 미 네. 국채에 연동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 국채 가격은 매일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건 이제 이자 수익의 개념인 거죠. 네. 그건 이자 수입이고 네, 네. 돈을 갖고 와서 넣어놓은 거니까 네네, 그거는 그 맞습니다. 회사가 그러니까 저희는 예금하면서 조금 수익을 버냐 많이 받잖아요. 버냐의 네. 차이구나 그거는. 네네, 그거는 네. 회사의 수익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패깅이나 이런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관련이 없고. 없는 요인이죠. 기술적으로는 네. 그러면 거시적인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화폐 발행량이 M2가 늘어납니까? 통화량이 늘어납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어떤 그러니까 네. 중앙은행에서 잡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세희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게 곳곳에서 우리 굉장히 편리해서 그걸 이용한다고 치죠. 카카오페이하고 세희 무슨하고 합쳐져 가지고 연구원님 계시는 회사하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굉장히 그 화폐를 신뢰해요. 그래서 네. 온 국민이 하루에 한 1조 원 정도 이용해요. 그 유동성이 잡힙니까?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네. 이렇게 풀려난 돈은 물가 인상을 제초할 수 있습니까? 약간 이거는 디지털 통화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준비금으로서 들어가는 거는
일대일로 국채이잖아요. 교환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 없나요? 네, 국채를 저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를 넣는 개념은 아니고 네.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제 미국채로 준비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통화량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 여쭤본 건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네, 제가 100달러 넣고 100달러만큼의 테더를 받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그 하는 100달러가 다시 유통돼 버리면 통화량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죠. 여쭤보는 거예요. 100달러가 근데 왜 다시 유통이 되죠? 국채를 사니까. 국채를 사면 네, 중앙은행에서 그걸 하면 다시 그 또 유통시킬 수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네. 준비금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야 단위라고 된다. 커지고 있으니까. 네. 라고 하면 이게 뭐 몇백억 유통되는 게 아니고 몇십조, 몇백조 막 지금 유통이 되고 발행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아져서 네. 실질적으로 막 예를 들면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큼 뭐 예를 들면 저희가 100억만큼 모든 기업들이 100억씩 이제 미국시를 산다 뭐 이런 흐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 화폐가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사실 네. 그게 저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가치 있고 저장 가치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가치가 안정돼 있고. 네, 스테이블 코인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제 이유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굉장히 사실 부채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채는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본 거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엄밀하게 네. 따지면 저희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주겠어요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는 미국의 어떤 좀 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네.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실질적으로 미 국채를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는 미국채를 받아주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채 보유량을 줄여가고 있는 국가들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큰 손님 하나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아시다시피 그리고 네. 예를 들면 뭐 다보호주의로 가거나 혹은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채를 그럼 과연 누가 받아줄 것이냐에 네.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로서 이제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활용하는 하나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채를 받아주는 최고의 이제 하나의 어떤 공간인 거죠. 네. 기업인 거죠. 기본적으로 소비자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일반 개인용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아직도 미국은 서클과 테더는 그래도 기업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하신 이런 뭐 수수료라든지 결제일이라든지 이게 개인들은 이거 가지고 크게 못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 네. 유학성금을 보내는 분들이 테더를 이용할까 탈세는 조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결제일이 늦어서 뭐 이런 우리가 그런 큰 불편함은 요즘 못 느끼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에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많이 쓰이고 있는지를 반대로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네.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수요는 지금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페어쌍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혹시 업비트나 빗썸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지만 뭐 아주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네, 사실 그렇게 보면 가상화폐 거래하려면 네, 비트코인을 이제 테더로서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테더로 그러니까 테더로 이제 비트코인을 팔고 테더라는 걸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거래 페어쌍이라고 하는데 뭐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해외 여러 거래소에도 다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이거를 저희가 기업용이다라고 보면은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 PD님 죄송해요. 워낙 어려운 용어가 많아서. 네. 온오프 램핑은 뭐예요? 온오프 램핑은 한마디로 USDC나 USDT는 저희가 가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디지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거를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달러로 바꿔야 되고 피앗머니,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 그리고 반대의 과정들을 다 온오프 램핑이라고 합니다. 온램핑, 오프램핑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네. 저희가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제가 결제를 해서 테더를 받았어요. 그럼 이 테더를 원화로 가지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만약에 특히나 투자를 안 하시는 이제 입장에서는 네. 더더욱 이제 나는 원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그 장소가 거래소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거를 거래소에 팔아서 이제 원화로 가져오는 그런 단계. 한마디로 가상자산, 그러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을 피앗으로 바꾸는 거,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과정. 네. 이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온램핑, 오프램핑 과정이라고 합니다.
P2P는 예를 들어 뭐 저기서 비율은 낮지만 P2P는 어떤 경우에 가능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저걸 쓸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불가능하고요. 왜냐면 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아직 안 된 시점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지갑.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거래를 하려면 이제 어떤 코인이 있는 지갑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그걸 통해서 결제를 지원해주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상장되어 있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상장은 안 되어 있고요. 스트라이프라고 하거나 혹은 핀테크 회사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의 하나의 옵션으로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P2P 결제.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코인 거래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를 뭐 옥수수 수염차를 사 먹는데 네. 그때 코인을 통해서 거래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갑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지갑으로 요거 결제를 하게끔 하는 것들. 실제 소비자와 그러니까 뭐 슈퍼 같은 데서 사용할 때 네. 그걸 저기서 P2P 카드 결제라고 되는데,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구현하는 모양들은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안에 내부 과정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정산을 하거나 혹은 그 과정들이 있는 네.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P2P 결제라고 큰 범주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비중은 아직도 2%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글로벌 기준으로 사실 그렇고요. 네. 원래는 더 적었었는데 조금씩 사실, 커지고 있구나. 네, 왜냐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좀 논의가 된 느낌이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요 표를 좀 보여드리면 네. 작년에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총이 지금 현재는 아마 한 3조 초반에서 이제 중반 왔다 갔다 네. 달러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게 굉장히 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직전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컸을 때가 2021년 한 11월 네. 정도였을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더 언더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요 시장 자체는 등락이 굉장히 있었지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오른쪽 표 봐주시면 계속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결국 저희가 이 시장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커졌느냐를 보려면 저희가 시가총액이라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는 여기서 시가총액이라는 건 뭘 말해요? 예를 들면 그 크립토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은 네. 이더리움, 뭐 수이, 아발란체 이런 저희가 글로벌 코인들 있잖아요. 코인들 시가총액의 합을 네.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뭐 테더 아까 말씀드렸던 테더, 서클이 발행한 USDT, USDC 같이 그리고 그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은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그 외 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코인들의 시가총액을 합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USDC나 USDT에서 고객들의 돈을 그만큼 예치하고 바꿔준 스테이블 코인의 총액이 여기서 시가총액이군요. 네, 사실 네, 그쵸. 유통 기준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두 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개 기업은 현재 한 89에서 90% 정도 되고요. 결국 네. 과점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90%는 두 개 기업이라고 치고 네. USDC하고 USDT에서 그걸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가 벌써 2,515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이제 어떤 유스 케이스는 네. 거래소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99%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시가총액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량, 한마디로 네. 결제액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트랜잭션이 일어났다. 저희가 저희가 생각하는 결제라고 하는 의미는 무언가를 사거나 혹은 이런 개념들이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네. 여기서 제 지갑에서 제가 다른 지갑으로 옮긴다. 이런 과정들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24년을 기준으로 비자, 그다음 마스터카드 합산액을 추월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제가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PMF를 입증받은 시간은 굉장히 오래 지나진 않았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왜냐면 사실 예를 들면 제가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 테더를 해외 거래소로 만약에 해외 제 계정에다 옮긴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결제로 쳐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많이 이용해요. 조지아에 있는 기아차에서 뭘 하나 우리나라 벤더한테 수입을 해요. 송금을 네. 해야겠죠. 네,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거래하면 스위프트만 이용하면 저쪽에서 수수료내고 이쪽에서 수수료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걸리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뭐 경남 양산에 있는 그 부품 만드는 벤더하고 조지아주에 있는 기아차 공장하고 테더 이용해서 하면 됩니까? 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이야기 한 겁니까? 사실 뭐 하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더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없고 그리고 그만큼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거래소 가면 바꿔주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통은 예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제약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어떤 가상의 환경을 가정을 한다, 어떤 이제 규제가 뭐 미국과 비슷한 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런 거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테더를 이제 이용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기존처럼 2, 3일의 결제를 기다리거나 혹은 뭐 물론 환에 대해서 노출되는 뭐 어떤 리스크는 비슷할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굉장히 좀 클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처음 질문을 그러면 그 조지아주하고 플로리다하고 거래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매우 쉬운 거래, 충분히 가능한 거래. 네, 사실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지갑과 그걸 보관을 할 수 있는 어떤 물론 이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게 저도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하고요.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이걸 바로 또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시세 차익을 노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가능한 플레이이긴 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건 예를 들면 뭐 당장 현금화를 하지 않고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네, 달러에 비슷하죠? 연동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더 유리한 본인들이 유리한 때에 이제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약간 대중화라고는 그렇지만 좀 일반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느 정도의 USDT나 USDC는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거래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풀이 생기게 되는 개념인 거죠.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가 안 됐기 때문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인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유통량이 비자와 마스터의 거래량을 글로벌하게 이게 뛰어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 얘는 그 글로벌 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자와 마스터 카드가 제공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망을 얘는 블록체인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결제 차원으로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은행 계좌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케이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워낙 많이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제에 대한 니즈보다는 당연히 저희가 투자 목적으로 어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뭐 투자 수요가 뭐 많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나라들에서도 수요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액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아직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총 거래량은 어마어마하다면 아까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러면 뭔가 기록에 남는 거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이건 가능합니까? 테더를 이용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이게 지금 많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서 인프라도 좀 빈약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 한 1,000만 불 정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려면 기록에 안 남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규제가 명확해서 예를 들면 한국은 거래소에서 원화 계좌가 반드시 연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업비트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는 K뱅크에 연동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KYC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추적이 다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1,000만 달러 140억을 선생님 왜 빼셨어요? 네, 사실 그 돈 그렇게 어디 갔어요? 금액이 이렇게? 불가능하고 애초에 예를 들면 네. 제가 제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에 보내는 것도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제 어떤 외국에서 제 어떤 뭐 한국에 있는 그 계좌나 혹은 뭐 지갑으로 이제 전송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도 결국 그러니까 원화를 출금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KYC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무화했기 때문에 전부 다 트래킹이 되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사나의 금융거래 정보 분석원인가 거기서 다 네, 모니터링이 다 되고 모니터링 한다. 있고요. 거기서 네, 걸린다 이 실질적으로 네, 그 모니터링 하지 않더라도 네. 그냥 KYC라는 제도 그 어떤 장치 자체가 결국 원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출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있어야 가상자산 거래가 지금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뭐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웬만해서는 특히 다른 명의로 갈 때는 다 모니터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네.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원화로 들이댄 게 약간의 그 귀찮아서 사실 제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서 제 국내 거래소 계정이 아닌 부모님의 이제 계정으로 한번 잘못 이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원래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 큰 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는데 사실상 이제 출금이 정지되는 요 문구가 뜹니다. 확인 요청입니다. 본인 확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 그럼 전화해서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아니면 혹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고 문구가 뜨거나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또 이제 검은 돈 세척은 쉽지 않다. 저는 사실상 네, 뭐 물론 굉장히 어렵게 뭐 꾸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웬만한 케이스들은 다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그 돈이 움직이려면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는 은행 베이스니까 어디선가 출금을 해서 그걸 갖다 놓아야 되니까.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내가 거기 테더에 갖다 맡긴 만큼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러니까 뭐 아까 트랜잭션 해 주는 거니까. 네. 네. 트랜잭션은 그걸 가지고 거래하는 걸 말씀하셨겠구나. 네, 맞습니다. 네. 뭐 환전이라고 해야 합니까? 뭐 교환이라고 해야 합니까? 용어가 어떻게 제일 됩니까? 처음 단에서는 이제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행과 환수라고 하는 발행과 환수의 표현을 쓰는데요. 네. 네. 발행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발행액이 천문학적으로 또 유통액이 천문학적으로 급속도로 높아진다면 카드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 은행들은요? 카드사는 망합니까? 아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코인 한다라고 하면 뭐 어디와 어디가 협업을 한다. 뭐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뭐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한다. 뭐 혹은 어디와 뭐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이제 뭐 사실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얘기가 뭐 주가가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카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 요인이자 어떻게 보면 위험 요인이 제 생각에는 유통단에 위치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사실 구조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체인을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제 크게는 자본시장 쪽 담당하는 곳들과 그다음에 인프라. 저거 마우스로 하면 저거 움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본시장 그리고 이제 인프라, 발행, 유통, 서비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나의 큰 축을 구분을 했는데요. 쉽게 많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랫단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이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은행이 하나의 참여자로서 저희가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금 운용사의 역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 수익 네. 이 나오려면 국채들로 이제 하나의 펀드를 구성을 해야 되지 굴릴 않겠습니까? 사람들. 네, 이제 고 주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운용 시스템 지원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준비금을 통해서 어떻게 운용을 할 거고, 그럼 결국 이게 꼭 뭐 예를 들면 알 것 같아요. 네, 네. 보안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거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게 또 블록체인 단과 연결하려면 하나의 네. 또 필요한 API들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 크게는 3개의 단어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의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는 이 단에서는 메인 플레이어는 은행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운용사들, 특히 뭐 국고채가 많거나 MLF를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운용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뭐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발행이랑 인프라단의 어떤 하나의 수혜가 가능하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발행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할 거야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발행사는 이 코인을 발행하는 하나의 발행 그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더 이 발행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결국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 플랫폼을 제공해줄 수 있는 곳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 혹은 이 파트너사를 누구 네. 하느냐, 요게 하나의 좀 메인 아젠다가 될 것 같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발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나요? 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유력하다, 그 발행에 대한 어떤 포션이 크다라고 하는 곳들은 유통 채널이 굉장히 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사,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주가가 아주 네, 폭등하고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유통 채널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가 있고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행 플랫폼, 그러니까 발행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구축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아이데이션이 전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게 자본시장과 혹은 그다음에 기업들 사이에 이 인프라단이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뭐 크립토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웹3라고 하기도 하고, 기존에 없었던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게 바로 이 인프라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블록체인은 결국 뭐냐면 뭐 이게 코인의 개념으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더리움, 솔라나, 뭐 아발란체 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어떤 네트워크 위에서 이제 발행을 할 것이냐, 이 논의를 이 논의 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결국 기술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 기존 시스템과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은행은 신탁의 기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걸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거를 저희가 커스터디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바스프 라이센스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들을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스프 라이센스가 있는 이제 뭐 업체들 같은 경우가 커스터디를 담당할 것 같고요. 우리는 그 설령 이제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 인프라는 거의 미국 기술에 의존해야 돼. 미국 기업과 미국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 미국 기업이라고 그렇지 할까요? 않습니다. 뭐 블록체인 약간, 기술 미국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약간 국가 하여튼 우리 차원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군요. 이게 우리 스스로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네. 하지만 기업들 단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예를 다 들어 할 지금 수 없다. 자본시장은 네. 표가 넘어가거든요. 밑에 자본시장은 사실 우리 금융 기관이 할 수 다 할 수 있고요. 있는 운영 시스템도 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토스라는 하나의 그 기업을 생각을 해보면 네, 네. 토스는 뱅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시장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페이먼트 있기 때문에 뭐 유통이나 그렇죠. 뭐 이제 그 위에 단 뭐 서비스도 뭐 증권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네. 근데 결국 비어 있는 단은 뭐냐? 그래서 발행사는 할 수 있지만 요 인프라 단 같은 경우에는 웹3 익스포저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요 개념들을 어떤 기업의 어떤 솔루션을 붙이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예를 들면 발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서클이나 이제 뭐 테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블록체인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블록체인을 지원을 해야 호환성이 좋고 운용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단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결국 반대로 저희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인프라단, 결국 어떤 기술력을 그러니까 웹3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춘 어떤 기업과
어떤 협업을 할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화 투자사도 있고 만들 수 있는 촬영 감독이라든지 배우들도 다 있고 하는데 뭔가 기획사 딱 총대를 맬 정작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는. 네, 그것도 하나의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조금 더 그 기술적인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네. 이제 요거를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좀 오래 하고 있었던 기업 뭔가의 그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계들을 갖춰 나가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이 미국에 비교하면 어떤 게 좀 어려워요? 아마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제도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결제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나라라서 네. 이게 이제 P2P 이런 시장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만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쯤 왔냐, 뭐 혹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제도화에 대한 관점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국 한국은 어느 시점이고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건데 현재 단계는 이제 이미 이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표결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 단계죠, 훨씬 이제 입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뭐 여러 이제 주체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게 그럼 얼마나 걸릴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뭐 빠르면 이제 굉장히 좀 혁신금융 같이 어떤 홍콩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의 빠른 시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속도로는 한 2,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타임라인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길 수 혹은 짧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돌려 말씀하셨지만 우리 많이 늦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본과 EU가 미국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일본이랑 이제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은행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법 개정 통해서 이제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허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시행을 이미 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으로는 뒤처지긴 했지만 저희가 어제 이제 처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샌드박스를 통해서 어떤 컨소시엄을 이제 먼저 열어주겠다. 규제 샌드박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 뭐 저희도 시행단의 어떤 하나의 POC,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임의로 구성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정말 빠르면 하반기도 가능하다. 네, 그거는 이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까 그 5개로 섹션으로 분리해 주셨는데 밑에 인프라 부분에서 은행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우리도 큰 은행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은행들이 이걸 왜 합니까? 자기들도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구조에 돈이 더 되니까 지금의 이자 장사보다는 돈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주체에 따라서 사실 하는 이유들이 너무 달라질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 중심으로 갈 거냐 그리고 자본시장 중심에 좀 더 열어줄 거냐에 대한 논의도 아직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현재 법안의 기조로 봤을 때는 은행 중심이 아닌 자본시장 중심으로 열어줄 가능성이 일단은 높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준비금을 수탁하는 하나의 역할로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신규 하나의 발행을 하면 결국 이자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헤게모니를 들어오니까. 네, 이거의 헤게모니를 뺏긴다는 거는 결국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나온다라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방어하는 차원 플러스 그다음에 신규 수익원이라는 측면 모두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미국의 사례를 설명드릴 수밖에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서클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발행사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신탁 라이센스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허가가 나오진 않은 상태지만 한마디로 신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서클은 저희가 은행이라는 거는 금융시장법 안에서 굉장히 좀 뭔가 다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탄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위협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신규 하나의 수익 모델이 생겨나는 개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은행이라는 게 이제 규제 덩어리인데 그 규제를 벗어나서 새로운 업종이 하나 생기는 거고 처음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네. 돈을 갖다 줘야 하는데 그 돈이 곳간에 들어가는 남의 은행이든 뭐 하는 곳이든 어쨌든 돈이 곳간에 들어가는 걸 기존 은행들 입장에서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준비금을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발행하지 않더라도 준비금에 대한 어떤 니즈는 있겠지만 그런 준비금의 뭔가 준비금 운용하는 역할로서 뭔가 기능하고 싶다의 네. 니즈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은행 스스로가 발행사가 되어야지 사실상 어떤 이자 수익이라든지 발행 혹은 수수료, 뭐 환수 수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협상력 자체가 높아지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주체가 다 발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동네 아저씨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아, 네. 근본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제 제도가 있을 것이고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기술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사실 뭐 이런 거 못 들어갈 이유는 없고 좀 늦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시스템이 진짜 기존의 은행과 카드로 대표되는 결제 시스템, 화폐 보관 시스템 이런 것들보다 우월한가, 싼가, 네. 안전한가, 편한가 여기에서 그냥 승부가 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는 어떤 논의일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우월한가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한가라고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안정성이 약간의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스위프트도 저희가 굳이 스위프트망을 태워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어떤 그 신뢰라고 하는 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획득해 나가는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기업들이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기업 가치가 큰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스트라이프인데요.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회사들을 지금 다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크립토를 내재화, 그러니까 어떤 크립토 결제 시스템, 결국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인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업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 행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제와 그다음에 시장과 뭐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긴 하지만 저는 기술이나 혹은 뭐 시장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된 단계 혹은 끝나가는 단계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후발적으로 이제 제도가 지금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어떤 이 뭔가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뭐 아직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네. 100달러를 발행하는데 제가 100달러를 예치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가고 그 예치를 받은 네. 이 발행사들이 그것을 은행과 연계해서 미 국채의 위험성이 0이라고 봤을 때 가정한다면 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위험성이 0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발행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는 거래가 더 우월하거나 혹은 더 안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체해 간다. 이 측면에서 사실상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방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발행 측면에서는 준비금을 1대1로 하는 그 어떤 법제화를 하고 있는 단계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은 사실상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별도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네. 우리 기업의 어떤 산업의 밸류체인은 전혀 못 여쭤보고 지금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 네. 기본적인 이론만 여쭤보겠다요. 만약에 이게 생겨난다면 지금 이제 거대 2개 사업자가 있고 미국도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시장 참여자가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야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자 몇 개만 있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다 각자 장단점이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보면 이게 제목만 봐서 그런지 다 하겠다. 신세계 코인, 삼성 코인, 모험 코인 다 준비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규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권장해야 하는 건지.
사실 이제 지금 기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권장하는 형태에 가깝지만 무분별한 권장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자본금 요건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억 원, 10억 원 이런 요건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회사가 다 발행할 수 없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고요. 플러스 이제 감사 요건들이나 뭐 혹은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발행을 할 수 있다. 혹은 네. 발행에 준하는 어떤 그 컨소시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후적으로 정해질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그런 디테일한 논의들이 정해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제화가 좀 되고 어느 기업들이 참여할지 윤곽이 나오면 3%도 거기 조금이라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3%의 가장 큰 장점은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서 특정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안에서 쓰거나 뭐 혹은 출연자들의 뭐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뭐 이런 과정들에서 써주는 조건으로 어떤 RS를 가져가거나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방향이거나 혹은 괜찮은 수익 모델인지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네. 진지하게 대답해 주셔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네. 네. 자, DSRB 미래금융연구소의 김세희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